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지방선거와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투표는 이제 30분 뒤에 모두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은 투표율 예상보다 많이 저조하죠. 각 당의 지금 상황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자, 지방선거 예상보다 투표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오늘 오후에 각 당에서 이제 비상이 걸려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사전 투표에 비해서 본 투표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실망의 그 어떤 유권자분들이 예. 뭐 투표장에 조금 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아, 예.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네. 윤석열 정부를 좀 더 힘있게 예. 밀어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도 좀 투표율이 50%는 좀 훌쩍 넘겼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투표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 최근에 여론조사의 영향도 조금 있지 않았는가. 어쨌든 여건이 좀 우세하다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조금은 그 투표 참여율을 조금 저조하게 만든 요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경태 의원님, 뭐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텃밭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도 탄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요? 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힘이 많이 약진하는 선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최소 8곳 이상 9곳 이상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목표치 달성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한 9곳 정도는 승리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게 플러스 3 또는 4 정도 까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석 플러스 3 또는 4. 예. 이번 선거에서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몇 군데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상징적인 곳은 경기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 예, 경기도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저희들이 좀 이기는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면 아마 지방선거에 좀 진정한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선거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를 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이제 석권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평가에 있어서 지방선거의 승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데요. 이 투표율 낮은 것이 국민의힘에 득이 될까요? 아니면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투표장에 나가 보면은 주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분들이 조금 눈에 덜 띈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들한테는 크게 나쁜 신호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시 반이면은 이제 모든 투표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정계 개편이 시작이 되겠죠. 자, 선거 이후 정계 어떻게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것인지 미리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동우 YTN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투표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6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 발표 내용이 50.5%입니다. 완전히 50% 턱걸이를 했는데 말이죠. 이거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한 걸까요? 뭐 일단 한 10% 정도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60.2%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비해서도 너무 이제 투표들을 안 하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정치 선거가 된, 그러니까 지방선거 본래 의미를 좀 상실하고 정치 선거가 된 것에 대한 피로감,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권이 대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낮은 투표율을 네. 초래한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방선거는 이제 주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대 지방선거 보면 그래도 뭔가 중요한 그 복지 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들이 한두 개씩은 이렇게 튀어 올랐는데 네. 이번에는 뭐 대선 끝나고 뭐 민주당이 검수완박하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서 완전히 정치 선거로 변질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한 피로감들이 작용한 건데 제가 SNS 보니까 투표를 하러 간 사람들조차 억지로 투표 갔다 하고 왔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아니 비율을 뭐 비건에게 닭고기를 먹을 건지 돼지고기를 먹을 건지를 고르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뭐 이런 극단적인 비유까지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 피로감들이 지금 상당히 네. 누적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이제 투표장을 갔는데 상당수의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했어요. 사실은 그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2라운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지금 유승찬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피로감도 이제 상당 부분 작용했지만 네. 여론조사의 영향도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한 9군데 그다음에 네. 민주당이 한 4군데는 우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크게 투표의 어떤 그 동력을 가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 결국은 이제 한 4군데 정도 경기하고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4군데 정도가 이제 경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정도에서만 이제 투표가 아무래도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강력하게 어떤 뭐랄까요 인센티브를 할까요? 예. 그런 그 욕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각종 선거 중에 가장 그 관심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이번에도 저도 이제 공보 나온 거 공보물들 보다 보면 후보들의 어떤 그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함량 민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과가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나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사람들을 찍기 예. 위해서 예. 선거를 우리가 꼭 가서 투표를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런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정당에서 이런 후보들 그 공천하고 그럴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기초자치단체 단체장과 뭐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들의 함량 미달 이것도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투표를 하러 나가는데 좀 유인이 되지 못했다. 그런 분석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저조한 투표율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 판도는 어떻게 변할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상황을 좀 짚어보죠. 지방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비대위 체제가 해산이 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승찬 대표님,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 출구조사 나오기 전에 패배라고 규정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예. 예.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상 뭐 그렇다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낮아진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한테 좀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14개를 갖고 있잖아요. 현역을. 네, 현재. 근데 뭐 승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민주당이 애초에는 8석을 승리 조건으로 봤다가 오늘은 막 5석까지 하향 조정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5석이라는 것은 이제 호남, 제주 말고 경기도를 이기는 걸 전제로 한 건데 네. 경기도 흐름이 사실은 뭐 김은혜 그 후보에 대한 그 재산 축소 신고 요 판문 이후에 네. 약간 김동연 쪽으로 넘어왔다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네. 근데 오늘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이것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이제 져서 사실상 이제 패배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받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령 경기도는 지고 계양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는 경우, 네. 계양도 지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저는 뭐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지방선거 패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박빙으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이미 큰 리더십의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이제 이 비대위는 해체하고 뭐 조기 전당대회 모드로 갈 텐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권에 도전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비대위가 해체되면 어쨌든 이제 비대위를 보통은 이제 비대위가 해체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거든요. 네. 이제 박홍근 비대위원장 체제로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뭐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전대를 준비할 것이다. 8월로 예정돼 있는데 그거 이제 더 당겨진다는 뭐 다 당길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 전당대회를 둘러싼 그 권력 투쟁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는 이미 좀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승패와 상관없이. 이동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제가 보기에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자기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도 무명의 후보와 지금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인천 계양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김풍왕 이전 공약으로 인해서 당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리더십에 이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한테 간발의 차이로 이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상처뿐인 영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최대를 얻었을 때 뭐 한 7개 전후 그러니까 전에는 14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패배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대위는 해체가 이제 불가하고요. 불가피하고요. 왜냐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방선거 직전에 어쨌든 586 용태론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좀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제 갈등을 빚었고 또 노인 폄훼 발언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결국 비대위가 오히려 비대위 지도부가 당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당의 불협화음만 내고 상당히 어떤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걸 뭐 당길 수도 있고 뭐 박홍근 비대위 체제로 8월까지 가면서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뭐 있을 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려면 시간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7월 달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 새 당대표를 뽑게 될 텐데 아마 친 이재명계와 뭐 반 이재명계가 아마 치열한 그 권력 다툼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를 지금 6곳, 7곳 이렇게 두고 있는단 말이죠. 이렇게 얻는다고 하더라도 비대위는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경쟁에 나서면은 뭐 얘기하신 것처럼 친문계 또 친 이재명계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뭐 여기 이제 뭐 당대표 후보로 원래 거론됐던 분들이 이제 뭐 전해철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이 있는데 어쨌든 친문 쪽에서 누구를 대표 주자로 내세울 건지 뭐 여기하고 이제 이재명 그 후보와의 어떤 대결 국면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양 진영의 팬덤들이 있잖아요. 이 팬덤들의 대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어쨌든 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볼까요? 지금 여소야대 전국인데요. 국민의힘이 눈여겨볼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국장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만 국정 동력을 이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각종 개혁 작업이라든지 경제 정책 등을 이제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결과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쪽에서 뭐 이 두 지역에서 상당히 좀 그 괜찮은 결과를 얻는다면 앞으로 이제 2024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뭐 오세훈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 등 이제 대선 후보 간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선거는 아닐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국정 안정 윤석열 정부의 힘을 보태는 쪽으로 전국도 좀 그 분위기가 바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도 이제 내부가 복잡해질 겁니다. 복잡해진다고요? 선거를 이겨도 이제 새로운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신삼국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당권에 재도전할 것인지.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어떤 성상납 이슈가 또 있잖아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큰 차이로 이기고 대승을 하고 올라오면 안철수 후보도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내년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부에서 이제 이 총선 과정을 둘러싼 내부의 암투들은 굉장히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분석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준석, 안철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무조정실장 인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다시 드러낸 윤핵관이 있습니다. 이 세 세력 간의 이 당권을 둘러싼 이거는 아니지만 물밑에서 이제 서로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상당한 권력 이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첨언 한마디를 하자면요. 제가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 관훈클럽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이준석 그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원래는 관훈 토론회 과정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더니만 오세훈 후보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사과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자숙하는 의미로 당 대표를 물러나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래요? 맞다고 이렇게 충고를 한 바가 있다. 충고를 한 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상당 부분 뭐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지금 당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당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설사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 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도 윤핵관들과 계속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앙금은 아직도 상당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방선거에서 설사 국민의힘이 이긴다 할지라도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네.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기사화 된 거예요? 기사화는 안 됐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민감한 얘기를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기사화하는 것은 이제 상도에 어긋나서 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여기 라디오 출연에서는 뭐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정치계에서 일단은 발을 빼고 일단 그 은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어쨌든 대표에서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안에 있는 어떤 공감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름대로 그 윤핵관이라든지 어쨌든 당의 이제 핵심 인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유승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당내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 정권 핵심에서 당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런 뭐 당대표로서는 뭐 상당한 타격을 입고 결국 불명예 퇴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내부 힘겨루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선거보다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럼 그 다음 총선의 주도권을 누가 질 거냐, 공천권을 누가 그 중심을 갖고 갈 거냐, 이거를 둘러싼 그 이 내부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또 반대로 손해를 본 인물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동우 국장부터 이번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유권자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인상을 깊게 심어준 그런 정치인들이 있나요? 글쎄요, 뭐 딱히 뭐 생각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의 이제 최대 관심 지역은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그래서 김은혜, 김동연 후보 두 명이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김은혜 후보가 된다면 뭐 그야말로 이제 윤심을 힘에 얻고 뭐 당선되는 뭐 그런 후보로서 이제 상당히 이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동연 후보가 이제 당선된다면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사그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이제 새로운 그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경기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 이번 그 선거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리고 가장 손해를 본 후보라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꼽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사실 상당히 명분 없는 이번에 출마를 강행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또 방탄용 출마라는 그런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총괄선대본부장까지 맡았거든요. 그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반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이제 확언을 하면서 지금 출마 선언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뭐 지방선거에서 뭐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역할은커녕 인천 계양을에 발이 묶이면서 어떻게 보면 체면을 상당히 많이 구긴 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설사 그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긴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그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승찬 대표는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전 뭐 이 기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는 윤영선 후보고요. 윤영선 후보. 그리고 가장 그 손해를 본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영선 후보는 저도 이긴 후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겨도 진 후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대선에서는 사실 그 심상정 후보를 대표로 하는 정의당이 전혀 부각되지 못했는데 이번 지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 맞습니다. 정의당은 어쨌든 극단적인 그 정치 양극화의 이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고 정의당 스스로도 뭔가 그런 예전에 있었던 그 무상급식이라든지 뭔가 좀 서민들을 위한 그런 반짝이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래서 가령 광역단체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인천시장에 이정미 후보가 있고 서울시장에 권수정 후보가 있고 경남도지사에 그 당대표 여영국 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다만 이제 의석으로 보면 이제 이번에 시험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뭐 의원을 배출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약진이나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의당도 지금 진보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재창당 수준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동욱 국장은 어떻습니까? 저 정의당 앞으로 활로 모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짧게 30초만 들을게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런 지금까지 어떤 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그 청산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나름대로 후보를 내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제 지난 그 공수처가 출범할 때 그때 이제 그 정의당이 민주당 편을 들었고 조국 그 사태 때도 조국 편을 든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뭐랄까 청산이랄까 선긋기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런 선긋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정의당의 그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전망해 봤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또 YTN의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